엄마 나 지금 집에 들어가고 있어. 20분 후면 도착해. 이 사건은 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김복준 의사건 속에서의 내용을 인용한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와 실명은 가명으로 하고 지명은 다른 곳 지명으로 변경해서 스토리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제작하므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9월 5일 화요일 청주 서원구 경찰서에 한 부부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서씨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전날인 9월 4일 밤 12시경 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톡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1시간 후에 집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지금까지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종된 딸은 청주 서원구 수암동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 2학년 17살 서연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서연의 평소 일정은 규칙적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미술학원에 갔고 미술학원이 끝나면 지하철을 타고 수암역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수암역에서 집까지 오는 길에 학교를 지나가는 경로였습니다. 항상 미술학원을 밤 10시에 마치고 늦어도 밤 11시까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미술을 하고 싶어 미술학원에 다니면서도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 적이 한 번도 없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모범생이었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그날 밤 그런데 9월 4일 월요일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부모는 걱정하고 있던 중 밤 12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1시간 후에 집에 가겠다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모는 오늘은 좀 늦게 오나 보다 생각하고 안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면 오겠거니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에 깬 부모가 딸방을 확인했을 때 서연은 없었습니다. 들어온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톡서실과 미술학원 등 딸이 갈 만한 곳을 모두 수소문했지만 서연은 행방불명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음날 학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는 학생이었기에 이는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경찰 부모의 신고 설명을 듣고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여학생의 실종이라는 점에서 강력 사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 패턴, 늦은 시간에 전화 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발적 가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전화를 걸어 1시간 늦게 간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연은 절대 가출할 아이가 아니며 가출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범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CCTV로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4일 밤 10시 18분경 청주 지하철 1호선 수암역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서연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평소 패턴대로 미술학원을 마치고 수암역에 내린 것입니다. 집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는 확인됐지만 그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연이 미술학원을 마치고 수암역에 내려서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증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의문의 전화 위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집에 전화한 시각은 밤 12시였는데 그 전화를 건 장소는 청주 서원구 분평동의 공중전화였습니다. 수암동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분평동으로 가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수암역에서 분평동 공중전화까지 밤 12시 전에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혼자 그곳까지 갔을까요?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서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공중전화로 전화가 걸려오기 전에 이미 수암동 부근에서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납치 가능성이는 누가 봐도 범죄의 징후였습니다. 수암동에서 집으로 가는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겨 휴대폰 전원이 꺼졌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평동으로 이동해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가출했다면 굳이 공중전화까지 이용해서 1시간 후에 간다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면 되니까요.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휴대폰을 빼앗기고 범인의 감시 속에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범인 입장에서도 굳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배 전담 배포 경찰은 일단 서연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연의 신상 정보를 담은 실종 수배 전단을 제작했습니다. 나이, 당시 입고 있던 교복, 체형, 긴 생머리 헤어스타일, 등에 메고 있던 가방, 휴대폰, 나이키 신발 등의 정보를 담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도 유력한 제보는 없었고 수사도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협박 전화. 그렇게 4일이 지난 9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24분경 서연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모는 전화기 앞에서 숨도 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납치라면 금전 요구 전화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은 서연의 아버지에게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돈을 준비해라.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그 전화는 수원역 부근의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청주에서 실종됐는데 수원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전화 마이너스 환경미화원. 다음날 또 묘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인천에서 일하는 청소부 환경미화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쪽지 하나를 주었는데 그 쪽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여기가 월미동이라고 하네요. 인천 월미동은 일명 유흥가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남자는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참고로 전화해준다며 더 이상 대화 없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역추적해보니 인천 서구 지역의 공중전화가 맞았습니다. 하루 전날은 수원역에서 그 다음 날은 인천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계속되는 계전화. 이러한 계전화는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하루에 한 번꼴로 계속됐습니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마치 여러 명의 범인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금품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후속 연락은 없었습니다. 금전을 노린다고 보기에는 전화가 너무 단발적이었습니다. 경찰은 분석 끝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수사에 혼선을 주는 것이 목적이며 금전이 아니라면 성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여고생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교묘하게 수사를 혼란시키는 수법은 초범이 절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세 가지 공통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납치 미성년자 성범죄자, 그리고 청주 지역 전가자와 최근 출소자를 중심으로 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단서 9월 13일 실종 9일째 되는 날 범인을 검거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날 걸려온 전화의 발신 지역을 확인해보니 인천 서구청 민원실의 공중전화였습니다. 그곳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협박 전화를 걸고 나오는 범인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2001년 11월경 청주 내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강간한 죄로 3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05년 9월에 출소한 동일 수법 전가자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태수였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이 박태수와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협박 전화를 하던 시간대에 박태수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형사들은 박태수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여중생 강간 사건으로 직접 잡아서 감방에 보냈던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일인 9월 13일 오후 경찰은 박태수를 추적해 청주광역시 남구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당시 50세의 박태수를 체포했습니다. 범행 수법 박태수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다른 공중전화에는 CCTV가 없었는데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무슨 일인지 인천 서구청 민원실 공중전화를 사용했고 CCTV에 포착된 것입니다. 납치 미성년자 성범죄자라는 키워드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박태수는 애초부터 용의자 명단에 올라와 있었고 형사들은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범행 경위 박태수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2006년 9월 4일 월요일 밤 10시경 박태수는 수암동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 주변에서 흰색 티코 승용차를 몰고 배회했습니다.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첩근해 물었습니다. 너 수암여고 학생이냐? 너희 학교 윤리 선생님 아무개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도와주면 안 되겠니? 박태수는 며칠 전 학교에 학부형인 척 전화를 걸어 선생님 이름들을 알아낸 상태였습니다. 이미 범행을 작정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학교 이름과 선생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급한 상황을 설명하니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3명 정도는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서연의 납치 밤 10시 40분경 미술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17살 서연이 박태수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서연은 학교 앞에서 당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에 학교 골목길을 지나갈 때 박태수를 만난 것입니다. 너 수암여고 학생이냐? 너희 학교 윤리 선생님 근무하냐? 예, 맞아요, 있어요. 그 선생님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어. 선생님을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돌봐줄 사람이 없어.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서연은 선생님의 일이라는 말에 티코에 탔습니다. 앞에 3명이 실패로 돌아갔기에 박태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연기를 했을 것입니다. 범행 장소로 이동 서연을 태운 박태수는 청주 서원구 분평동으로 향했습니다. 분평동에 위치했던 옛 비상활주로 월배 비상활주로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현재 이 활주로 및 시설들은 철거되어 산업단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박태수는 서연을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박태수는 전에도 그 비상활주로에서 범행을 저질러 검거되어 감옥에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했던 장소, 지리감 있는 곳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범행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태수는 서연을 성폭행한 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 벌기 박태수는 서연을 흉기로 위협해 스스로 집에 전화하게 했습니다. 1시간 후에 들어간다고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12시 40분경 박태수는 서연을 청주 미원면 천년사 부근 정대리 야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살해. 그곳에서 박태수는 서연을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면서 서연은 애원했을 것입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박태수는 옷으로 코와 입을 막아 서연을 질식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성폭행 장소에서 약 3km 떨어진 산 중턱으로 옮겨 낙엽으로 대충 덮어 유기했습니다. 시신 훼손 다음 날인 9월 6일 오전 9시경 박태수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신을 꺼낸 후 훼손했습니다. 박태수는 시신을 빨리 썩게 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중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훼손한 것은 정액 검출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입니다. 시신을 훼손한 후 박태수는 땅을 깊이 파서 묻어버렸습니다. 거짓 진술 박태수는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차가 흰색 티코인지 물어봤더니 서연이 맞아요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를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죽였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살려줄 기회를 줬는데 피해자가 나를 특정하는 말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인 것입니다. 수사 교란 박태수는 그 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금품을 노린 납치범으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애초에 돈을 요구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수원으로 올라가 수원역 근처에서 전화를 걸었고 다시 인천으로 가서 위치를 바꿔가며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사람이 쪽지를 발견했다는 전화는 박태수가 노숙자를 시켜서 거짓으로 걸게 한 것이었습니다. 교활하게 증거를 숨기고 수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박태수는 누구인가? 박태수는 16살 때 강도미수 제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1984년에도 성폭행을 포함한 죄로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 11월 이번 범행 장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여중생을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똑같은 수법으로 유인해 비상할 주로로 데려가 성폭행한 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 9월에 출소한 박태수는 인생의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1년 만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이번에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박태수는 이전에 여중생을 살려줘서 자신이 검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살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 탓으로 돌린 전형적인 범죄자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출소 이후 박태수는 중고차 판매원으로 일을 했지만 사건 당시에는 무직 상태였습니다. 재판과 판결 재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반성을 하고 있고 출소 후 성실히 살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출소 이후 중고차 판매원으로 잠시 일한 것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반성 없는 범인 조사 과정에서 박태수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형사들에게 반말을 하며 담배 좀 줘라고 여유를 부렸습니다. 현장 검증 때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진짜 잘못했다며 서연에게 용서를 빌고 싶으니 막걸리 좀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형사들은 억울한 영혼에게라도 술 한 잔 올리겠다는 심정으로 막걸리를 사주었습니다. 박태수는 막걸리를 부어 2번 절을 하고 정말 미안하다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형사들이 저 자식이 반성하나 싶어 지켜보는데 엎드려 우는 박태수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연기를 한 것입니다. 형사들은 이 순간 이놈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사 미흡. 이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도 지적되었습니다. 청주 서원구 경찰서가 서연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은 납치된 지 약 10시간 후인 9월 5일 오전이었습니다. 박태수가 처음으로 협박 전화를 한 9월 8일까지 경찰은 단순 가출인지 납치인지 파악도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런 경우 확실하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쪽, 즉 납치로 보고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02년 이미 미성년자, 여성, 노인, 장애인 실종 시 강력 사건에 준해 전 경찰력을 동원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었음에도 이 매뉴얼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태수가 범행 전 학교 앞에서 여고생 3명을 납치하려 시도했던 사실을 탐문으로 파악했음에도 이를 박태수로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태수는 협박 전화로 수사를 납치 강도 쪽으로 유도했고 경찰은 성폭행 전과자인 박태수를 용의선상에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태수의 수작에 넘어간 것입니다. 현장 검증 9월 18일 오전 10시 20분경 청주시 서원구 수암동 수암시장 인근 주택가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박태수는 스포츠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에 마스크를 가린 채 나왔습니다. 서연을 아는 인근 주민들이 나와 저 자식 때려 죽여라, 죽일 놈이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50세를 먹은 인간이 17살 소녀를 죽인 것입니다. 서연이 박태수의 차에 올라탄 곳은 집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납치당한 것입니다. 시신이 유기된 야산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들은 그때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현장에는 서연의 부모는 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기에 형사들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고모가 왔는데 이 자식아 얼굴 좀 보자며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차를 두들기며 너도 똑같이 당하고 죽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큰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다. 귀여운 내 조카가 저런 쓰레기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아직도 그 애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런 놈은 감옥에서 내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며 국가를 향해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이모부도 박태수와 대면했습니다.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어린아이를 죽여서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느냐? 박태수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9월 17일 시신이 발굴되어 청주 시립화장장에서 화장됐습니다. 꽃같은 나이 17살에 세상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8살 때 태어나서 처음 간 곳이 강원도 끝자락의 화진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곳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장거리 여행을 가서 봄바다를 평소에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골은 화진포 해수욕장 인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경남 창녕의 한 사찰에 딸의 명복을 비는 위패를 안치했습니다. 맺은 말 박태수는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한결같이 저 자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7살 서연 미술을 꿈꾸고 공부도 열심히 하던 모범생, 부모에게 걱정 한번 끼치지 않던 착한 아이가 선생님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악마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서연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